많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권씨 양반가가 남긴 호적 자료가 있는데요. 그 호적 자료에서 노비들이 쭉 1678년부터 85년까지 한 200년간에 걸쳐서 그 노비에 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분석한 이 한국고문사학회 조선시대 생활사 2에 나오는 걸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조금 관계한 연구이기도 합니다만, 이 노비들의 부부 관계를 보면은 이 아내 한 명과 남편 한 명이 이렇게 고정적인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게 58%고요. 아내 한 명과 남편 2명 이상인 이 남편이 고정되지 않는 비가 8%고요. 아내 한 명인데 남편이 알 수가 없는, 그런데도 소생은 출산한 이런 게 20%고요. 아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편은 알려져 있는 이러한 노비가 또 14%나 됩니다. 따라서 이 노비들의 하층민들의 결혼 생활에 한 40% 가까이는 그 부부 관계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다. 근데 이 부부 관계가 안정되어 있지 못하는 게 노비들만의 탓은 아니고 노비들에 대한 폭력적인 어떤 신분제적 지배 그리고 가난 그런 겁니다. 그 폭력적인 지배와 가난이 닥칠 때, 그 억압할 때 이 하천민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부부 생활에 대단히 불안정한 형태로 양상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은 있었지만은 가족제적 질서란 것은 아직도 대단히 불확실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층민들의 가족 생활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양반들의 폭력이 심했던 건데, 양반들의 폭력이 심했던 만큼 양반들의 가족 생활도 안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소개한 몇몇 일기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평생 생활에 있어서 자기 본부인하고 정상적인 동거를 한 기간은 인생 전체에서 절반도 안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고을살이를 하면서 기생들과 또는 첩들과 살고, 늙어서는 대체로 이제 첩들과 이 해로를 하는 것이 그 일상적인 어떤 가정생활의 양상이었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가족제적 질서가 오늘 이 근대 사업에 있어서 특히 이 중산층들이 이 가정의 행복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근거지 않습니까? 가정은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한 인간이 몸을 쉬고 마음을 쉬고 하는 이 참 애정 공동체입니다. 이런 그 중산층의 그 행복의 거성으로서 가정이라는 것은 근대와 함께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 이러한 우리의 전사를 전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일반 중산층에까지 가족제적 질서가 그 중산층의 상징으로서 안정적으로 성립하고 하는 것도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기에 보면은 대단히 이 가족 생활이 특히 이 식민지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이 개백이라는 잡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종래 상인들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쌍놈들은, 상한들은 극도로 타락해서, 그죠? 신도의 자유도 취약의 자유도 없이 그야말로 사람의 부스러기로 살아왔다. 양반은 그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스스로를 우습게 여겼다. 염치와 도덕이니 하는 것은 그들의 알 바가 아니었다. 그들의 생활난은 한층 그들의 양심을 마비시켰다. 그래서 조선에 창기하면 누구나 경상도 여자가 가장 많음을 생각할 것이다. 조선에 창기하면 경상도 여자. 그곳에 가서 알아보니 창기들은 모두 그 미천한 상인들의 생활난으로 자기의 딸을 방매한 것이다.
안동 읍내에는 창기 서당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창기가 되면은 강습할 것도 없겠지. 다소간이라도 가무를 학습하면 더 많은 대가를 받기 때문이란다. 평양에는 기생수당도 있고 안동에는 창기수당이 있고 참 훌륭한 대조이다. 자기 동포를 인간 부스러기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래서 이 기자는, 잡지의 기자는 상인들이 딸을 팔고 있는 이 참 비참한 현실을 양반과 상민의 신분제적 유습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정확한 관찰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딸을 파는 못된 풍습이 성행을 한 것이 경상도예요. 경상도의 반상의 질서와 모순이 가장 심했다. 이 사람은 직접 안동까지 가서, 안동 지역을 가서 이렇게 봅니다. 창기 수당까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상민들이 신분제적 억압에 눌려서 약탈되고 억압되는 가운데 그들의 빈곤이 그 가정의 윤리를 하나 성립시키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걸핏하면은 딸을 파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슬픈 실태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위안부로 스스로 카밍아웃 한 사람들이 170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의 출신지를 보면은 연행 장소가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된 장소가 대체로 출신지라고 보면은 170명 중에서 대구 8, 경남, 경북 이 다 합쳐서 51, 87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아요. 이것은 대구, 경남, 경북이 이렇게 부산하고 가까워서 그렇다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게 북쪽으로 만주로 가는 어떤 그런 위안부들도 많았는데, 이 서울, 부산이 이렇게 작은 것은, 특히 이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 특별히 많은 것은, 이런 기사를 보면은 이 반상의 모순이 가장 심했던, 가장 신분제적 억압이 심한 가운데 최하층민들이 얼마나 빈곤과 어떤 신분제적 억압 속에서 가정윤리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가난에 의해서 딸을 파는 풍습이 많은가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역사적 유죄다. 1934년에 이광수 씨가 팔려가는 딸들이라는 그 에세이를 썼어요. 대구에서 39세 된 아비가 15살 된 딸을 160원에 팔아먹는 것을 딸의 동창생들이 몸값을 해방시키려고 몸값을 모은다고 한다. 오자입니다. 딸을 팔아먹는 것쯤은 동양천지에서는 그리 신기할 것도 아니다. 남의 딸과 아내를 깨우다 팔아먹기, 혹은 제 아내를 팔아먹는 일도 있다. 팔아서 먹는 놈이 있는 한편 사다가 먹는 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창기, 얘기, 작부, 첩,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매일신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에도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매일신보 1937년 3월 20자를 보면은, 이 돈에 눈이 어두운 부모가 죽기보다 싫다는 딸을 팔려고 하고, 딸은 결사항쟁을 하면서 경찰을 찾아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황금이 눈이 어두운 부모는 사랑하는 딸을 인육시장에 팔고자 했으나 그 딸은 죽기를 한하고 반항을 하여 마침내 경찰 문제까지 된 사건이 있다. 그래서 분해 사간정 14번지 김초영이라는 여자는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27일 종로서에 출두하여 차라리 기생 노릇을 할지언정 유곽에 창기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가 생활난에 찌달려다 못해가지고 만주국 도문에 있는 이 도망가고 있는 유곽에다가, 이 유곽 주인이 신향범이라는 자예요. 1,300원을 받고 이 딸을 이 창기로 팔기로 했다. 근데 유곽 주인이 매일 와서 그 딸을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여자애는 결사항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까지 드디어 찾아가서 경찰이 그들의 부모를 소환하여 전후 사실을 조사 중이다. 자,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의문들이 이제 문제가 제기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 자료들을 보면 사람을 파고 사는 기록은 별로 없어요. 노비들을 사고 팔고는 하기는 했지만은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이 19세기가 되면 또 어려울 때 이 자매 노비라 해서 자기와 자식들을 전부 노비로 파는 이제 그러한 그 경향이 좀 강화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매일신보를 보면은 37년부터 한 40년간 무려 한 120건의 이 인신매매에 관한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하나의 시대의 성풍을 이제 이루게 된 것은 분명히 19세기까지는 없던 현상입니다. 19세기까지는 신분제적 억압 폭력, 인간들이 뭐 도로도 없고 뭐 버스도 없고 철도도 없으니까 이동이 못하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 고정된 장소에서 신분제적 억압과 약취가 있었다면은 이건 대단히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일제하에서 상업화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상업화된 시대에 걸맞게 인간들의 유동성이 커지고 이 두만강에서부터 저 만주에서부터 이제 수요가 발생해서 이제 인신매매업자들이 유각 주인이 서울까지 와서 이제 여자애를 이제 이렇게 사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중이지만은 이 사람이 반드시 처벌받은지 안 받은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뭔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20세기의 특수한 그 식민지적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게 바로 이 공창제다 하는 것입니다. 공창제, 그죠? 공창제. 그 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1916년에 조선 총독부는 대자부 창기 취체 규칙이라는 것을 발동을 합니다. 창기에 대한 최초의 규제입니다. 그 이전부터는 작부라든가 또는 예기에 대한 규제는 쭉 있었습니다만은 창기 자체를 일본말로 취체라는 것은 이건 우리말로 단속한다는 뜻입니다. 대자부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객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여인을 두어서 유객들에게 이제 이렇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상행위를 하는 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자부에서 종사하는 여자들을 가지고 창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요리점에서 객실에서 손님을 맞아서 접대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부라 그랬습니다. 이건 반드시 성의 매매는 전제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예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대자부나 요리점에 살지 않고 별도의 집에서 호투를 받아가 가지고 가물을 제공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작부와 예기에 관해서는 그 이전부터도 약간의 규제가 있었는데 이 창기에 대해서는 대자부 일본말로 가시자식이라 그러는데 이 창기에 대해서는 이제 1916년부터 이른바 공창제가 창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창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딸을 파는 어떤 풍속을 특히 하청민으로부터 유발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그걸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대자부의 건물에 들어가면은 방마다 객실의 입구에는 번호 또는 부호를 표시해야 됩니다. 이 창기의 이름, 예명을 적은 이 간판을 달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기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포주의 변환을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함부로 창기의 계약, 폐업, 통신 면접을
포주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대자부를 경영하는 사람을 포주라 하죠. 맞아들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자부 영업자는 부록 양식에 의해 유객 명부를 제조하여 사용 전에 경찰서장의 검인을 받아 유객이 있을 때마다 기재한다. 이 대자부를 찾아오는 이제 손님을 가지고 유객이라 하는데, 유객은 반드시 신원을 밝히고 이름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양식인데요. 도착 일시, 언제 도착했느냐, 출발 일시, 언제 몇 시에 도착해서 몇 시에 갔느냐, 그 다음에 인상, 차기, 특징을 좀 적어라. 그 다음에 이 유객을 맞이한 초빙한 창기의 기명, 창기의 그 이름을, 그 기명, 그 예명이다, 기명이 있습니다. 그걸 적어라. 그리고 유흥비는 얼마였느냐, 술을, 약간의 음식은 대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유흥비는 얼마느냐. 그 다음에는 이 유객의 주소를 적어라, 직업을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 한국적인 감각에서는 지금 잘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했어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객을 정당하게 찾아가서 나는 저 모대학에 근무하는 교수 이모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적고 그렇게 그 놀다가 가는 겁니다. 그게 전혀 뭐 부끄럽다든가 비윤리적이든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름을 적고 나이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주는 이런 장부를 미리 경찰서에 제출해서 경찰서 서장이 도장을 찍은 그 공식 대장에다가 오는 손님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자부 영업자는 장기마다 대차 계산부를 조제해서 한 책을 장기에게 교부하고 매 3일까지 전월문의 대차에 관한 계산을 상세히 기재하여서 장기와 함께 날인해라. 그래서 창기가 이제 가난에 몰려서 오니까 그 부모한테 이제 먼저 전차금을 줬지 않습니까? 뭐 1,000원이고 1,300원을 줬으면, 그럼 대체로 그걸 이제 상각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거나, 또는 뭐 전차금도 없이 좋은 조건으로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영업의 상황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도록 하는 겁니다. 적도록 한다. 그리고 각자 장부를 하나씩 갖고 장기도 그거를 날인을 하고, 그렇게 해석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적 주소, 시명, 기명, 생년월일, 영업 장소를 기재하고 다음에 서류를 첨부해서 경찰서장에 출두해서 허가를 얻어야 된다 해서 부모 호주의 성락서를 받아야 되고, 성락한 사람의 인감증명서, 호적등본, 그리고 저 포주와 전차감에 관한 계약서, 창기업을 하는 사유, 그리고 지정된 그 병원 의사의 건강진단서, 이런 서류를 가지고 경찰서장의 허락을 얻어야 돼요. 근데 부모, 이거는 성년이고 미성년이고 관계없습니다. 저 부모나 또는 호주에 성락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락서. 그래서 부모의 성락을 받아가지고 계약에 의해서 전차금을 받아서 딸애를 대자부에 보내는 행위, 그게 인신매매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신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냥 옛날에 노비를 사고 팔듯이 그런 인신매매가 아니고, 이 공창 제도가 생기고 공창에 들어가는 여자들은 부모나 호주나 친권자의 성락을 받게 되어 있고, 대부분은 가난에 몰려서 전차금을 받게 되니까 부모가 그 전차금을 받고 딸이 그렇게 가도록 그 계약을 맺는 행위, 그게 바로 인신매매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가기 싫죠. 죽으라고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 용감한 애는 자기 아버지까지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했지만, 대통령 보통 착한 딸들은 부모가 시키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가려고 결사 도망치다가 이제 하면은 이제 인신 유각 주인이 와서 이제 강제로 데려가면 그 인신 납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제도가 창설이 되었다는 것에 그 배경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동시에 이 공창제를 하면서 전국에 한 30여 군데의 그 유곽을 이렇게 일본말로 유곽을 지구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예인데요. 부산항에서 이렇게 점선 요 구역이 바로 풍속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 한국말로 홍등가
뭐 또는 이런 식으로 그 대자부를 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러한 그 곳이고요. 그리고 장기 규칙을 보면은 이 대자부 내에서만 창기업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기는 지정된 구역 밖에 나갈 수 없다.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대자부 밖에서 기우하거나 숙박할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민간 사회 속에 있는 일종의 풍속업을 일정 지역으로 모읍니다. 이렇게 모아서 이른바 양과 창을 확실히 이렇게 구분하고 관리하는 그와 같은 그 일본식 그 제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기는 정기 혹은 임시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창기가 허가를 받고 처음 영업할 때는 경찰서장에 신고를 해야 되고, 폐업을 할 때는 직접 그 허가증을 경찰서장에게 반환을 하면서 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주는 그걸 함부로 간섭할 수 없도록 이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대자부 영업자는 창기로 하여금 밖에서 볼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게 하거나 점두에서 줄을 서거나 배회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그래서 공적 관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일본식 공창제입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이 시행된 게 아마 1900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16년 뒤에 조선에서도 이 창기업이 공창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공창제도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서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오늘날 유럽에서는 뭐 공창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는 그 공창들에 종사하는 그 여인들의 조합을 결성하고 민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직업의 권리를 인정을 받고 보호를 받고 있는 그와 같은 현상인데요. 이 1917년부터 조선총독부 통계연부를 보면은 이 전국적으로 공창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의 일본인, 조선인, 외국인 분포가 쭉 나옵니다. 예기, 창기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기와 작부도 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숫자가 파악되어 있고요. 이 창기는 이제 아까 지역한 그 유곽 지역 안에서만 영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기란 것은 이제 요정에 불려나가는 사람들이고, 작부란 것은 음식점이라 합니다. 음식점이란 것은 객실을 갖추지 않는 그와 같은 터진 공간에서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작부. 그러니까 요리정에 종사하는 여자들을 작부라 하지만은 작부라 할 때는 그것만은 아니고 음식점이라 해서 터인 공간에서 종사하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예기와 작부, 창기가 이렇게 대체로 한 6천 명 가까이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검진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인당 연간 수진 횟수가 일본인 54회, 창기 경우 조선인 45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엄격한 검진이 이루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검진을 받아라.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아까 제가 1950년대, 60년대 이 한국 정부의 그 보건소에서 등록된 여인들의 그 검진은 연간 4회다 했는데, 그것에 비한다면은 대단히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발병률도 3%, 일본인 3%, 조선인 6%입니다. 6%인데. 그래서 대단히 이 성병 관리에 성경하고 있는 그러한 이 실태를, 이게 이제 공창제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고, 그리고 특히 사적 폭력이 행해지기 쉬운 포주와 여인들 사이에가 정부가 공권력이 개입해서 그걸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 여성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1937년의 현황입니다만 그 숫자가 다소가 좀 늘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 다르다 해서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에도 시대 때부터 이러한 그 게이샤 제도가 있었고 이게 근대에 들어와서는 명치 정부 하에서 이 공창 제도로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일본의 문화예요. 그 일본의 유명한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소설을 제가 오래전에 중학교 때 읽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거 보고 있으니까 그 소설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요. 성인식을 한 어떤 남자애가 성인식을 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이 유학에 데리고 가요. 아까 그 유학에 데리고 가서 아주 노련한 장기한테 자기 조카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성적인 어떤 그 트라우마를 갖지 않게끔 좀 잘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일본 사람들보다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청정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좀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일본은 그걸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 그래서 흔히 역사학자들은 일본 사회를 가지고 직능의 사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각 사회적 직능의 단체가 이렇게 짜인 사회고, 직능은 직능 나름대로 어떤 그 자율성과 나름의 그 어떤 직업의 어떤 그 존엄성을 인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회입니다. 이 창기들은 또 창기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다 관리가 조합에 의해서 통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공창 제도가 생겨나니까 조선시대 이대의 하층민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들의 성을 약취해온 상층민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국의 성풍속이 인신매매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단절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강조를 동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청정한 어떤 그 우리 조선 문화에 일본이 공창제를 들고 들어왔다.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 이야기고, 또 많은 가난한 집에서 자기 딸내를 팔 때 그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공창제 하에서 부모가 전차금을 받고 성락하는 과정이다. 크게 봐서는 그러한 어떤 그 시대적 어떤 배경을 전제를 해야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그러한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본식으로 일본식 공창제도는 매우 특이하게 공창 통계가 있어요. 뭐 일본 전국에 약 한 20만 명의 공창업에 종사하는 창기들이 있었고, 월 이들을 찾는 유객수가 3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인 1창기당 150명이고, 따라서 그들은 하루에 평균 5명을 맞이했다는데, 이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그 군산에 있는 풍속산업과 놀랍게도 같습니다. 군산이 좀 더 이렇게 많은데, 따라서 한국인들의 이 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처지가 좀 더 열악했다. 특히 한국인의 그 처지가 좀 더 열악했다라고, 한국군에 있었던 위안부들의 처지가 좀 더 노동이 좀 더 강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어도 나름의 공통성을 갖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이런 걸 전제로 해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에서 제가 장황하게 지금 전사 후사를 다 이렇게 설명을 제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뭐 연구실에 앉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이나 보고 자료나 보다 보면은 결국 뭐 직업 능력상 경제학에서는 그걸 범위의 경제라 그럽니다만은 자기 본 전공이 아닌 다른 것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이런 정도의 앞뒤 시대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는 좀 있어야 올바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황하게 지금 서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1937년에 중국과 본격적인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38년인가요? 전 일본군 주둔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병 관리, 사기 진작, 정보 누설, 방첩을 방지할 목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할 목적으로 이 위안소를 설치를 했어. 일본군이 주둔하는 어디에서나 군 시설의 일부로 위안소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을 때 병사들의 성병 감염률이 무려 10%가 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이것은 전력의 전쟁 수행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민간인 부녀에 대한 어떤 점령지에 있어서 민간인 부녀에 대한 어떤 성폭행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는 민간인 이 유흥업소에 이렇게 출입을 하게 되면 이제 정보가 누설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군 위안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설치하기 이전부터 가령 1932년에 일본은 상해를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만, 그 상해를 점령한 해군들 그 부대 기지 주변에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러니까 군대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 군의 병사들이 발산하는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풍속 시장이 성립한다. 그죠? 그래서 이미 1932년부터 상해에서는 위안업에 종사하는, 물론 다수는 일본인입니다. 일본인이고, 일본이 공창업을 이렇게 발전시켜 놨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 일본군의 뒤를 따라서 해외로 나가는데 조선인들도 따라서 나갑니다. 그래서 32년에 이미 상해에 거주하는 한국인 여자가 한 136명이 되고, 이 숫자가 1936년, 7년이 되면 한 800명으로 가까이 늡니다. 그래서 늘는데 남자들 숫자는 오히려 고정돼 있어요. 근데 여자들 숫자가 이렇게 한 139명에서 913명으로 36년까지. 남자들 숫자는 717명에서 884명으로 큰 변화가 없는데, 여자는 초창기에는 139명이 불과하다가 913명으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위안소 제도가 생기기 전에 이건 벌써 그 상당 부분이 이 위안 군 주변에서 형성된 풍속 시장에 이끌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940년 현재 대만의 창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의 4분의 1이 조선 여자였어요. 그 위안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대만 시장에서 대만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의 수요에 의해서 조선의 풍속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여인들을 데리고 대만으로 건너가는 것이 점점 경향이 커져가지고 40년 현재 대만 공창 창기의 4분의 1이 조선 여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풍속 산업은 수요가 있는 곳이면은 굉장히 일찍이 국제적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게 본래적인 속성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성병이 만연해서 군의 전력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본군이 전군에 명령을 하달해서 군 위안소를 공식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도 있었어요. 제가 아는 기록에서 본 것만 해도 대전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에도 있었습니다. 방문한 사람들 이야기도 제가 또 다 듣고 책에서 읽고 그렇게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안소는 이 군이 직행하는 군 시설의 일부로 아예 그냥 영내에서 직행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영외에서 민간업자가 이제 경영을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군이 직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군 전용 위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민간인의 접객업소를 일정 기간 동안 군 위안소로 지정해서 이용하는 그런 크게 봐서 세 가지가 형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선인 조선인 여자들이 어떻게 거기에 리크루트돼서 갔는가, 연행되어 갔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 소개해드릴 수도 없고요. 지금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드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이거 다 설명드리려면 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면에 관해서는 이 국내에서 이 조선군 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소 제도라는 책이 지난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윤명숙 씨가 일본의 유학 시절에 일본어로 된 박사학위 논문은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번역돼 있어요. 번역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가장 이 방면에 관한 좋은 연구 성과의 수준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신 대로 이 책을 꼭 한번 사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 외에도 한국에서는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성균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정숙이란 분이 또 이 조선인 위안부 제도의 실태와 그 식민지성에 관한 또 좋은 논문이 있고요. 뭐 일일이 소개드릴 수 없는 좋은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 윤명숙 씨가, 이 박사가 어떻게 일본 군이 이 조선 여자들을 리크루트 했는가 하는 그것을 요 그래프로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안소를 설치하라는 중앙 일본 명령에 따라서 각 점령지 일본군이 일본 육군성이나 일본 정부나 대만군이나 대만 총독부나 조선군 사령부나 조선 총독부의 직모 여자들을 리크루트 해달라 직모를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 요청을 해요. 육군성에서는 명령이 내려가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현지 군이 대체로 몇 명 정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직모를 해서 할 테니까 좀 협력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일본 정부가 또 그 요청을 종합해서 대만군이나 대만 총독부나 조선군 사령부나 조선 총독부에 그 방침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좀 협력을 해주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각 지역에서 이렇게 여기 지금 각 이 협력 요청을 받은 이 조선 총독부나 조선 사령부나 대만 총독부나 대만군이 이 직모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직모업자를 선정 및 허가를 하죠. 그래서 군이 직접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또는 뭐 경찰이 직접 하기가 이제 하니까 대리인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대체로 위안업을 경영한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직무업자를 선정하고 허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직무업자는 또 자기 하청인을 둡니다. 이 하청인을 두고 또 직업소개서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군 위안부를 직모를 하는데, 이 직모를 하는 과정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인신매매다 그런 뜻입니다. 인신매매다. 가난한 집안에 가가지고 부모들한테 가가지고 야 딸내를 어디 좋은데 취직시킨다. 그래서 성락해라 해서 이제 그렇게 가문 이설로, 물론 이제 기존에 이 풍속 산업에 종사하는 여자들도 갖고 특히 일본인 여자들은 그런 여자들이 많이 갖고, 조선인 여자 가운데는 주로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직모업자들의 가문 이설에 속아가지고 좋은 곳에 가서 취직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뭐 하는 이런 가문 이설에 속여가지고 전차금을 받고 뭐 200원, 300원, 많게는 1000원까지 받고 딸내를 데려가도 좋다고 이렇게 성낙을 찍는 겁니다. 찍는다 이 말이죠. 또는 매우 어려울 때니까 집을 나온 여자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모의 성낙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또 그 규정에 또 양부의
남의 집에 이제 딸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이 허락을 받을 수도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 것이 다 함정입니다. 함정이고. 그래서 함정인데, 윤명숙 씨가 그걸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놨어요. 매일신보에 나오는 각종 인신매매에 관한 기사를 자세하게 분석하는데, 그 중에는 무려 150명의 여자애들을 끌어다가 팔아넘긴 그런 하윤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인신매매를 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어떤 사람은 40명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창제 하에서 이미 그 제도를 전제하고 부모들이 딸을 팔아넘기는 그런 관행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관행이죠. 파는 게 아니라 성락을 하는 거죠. 자녀 취업을 성락을 하는 겁니다. 전 자금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부모를 이제 대놓고 성락한 그런 나쁜 부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가만히 있을 한다. 그 관계를 잘 증명을 한 것이 미군 전시정보국 심리작전반이 버마에서 포로를 잡은 일본인 포로를 신문한 보건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본인 가운데는 한국 조선인 위안부나 포주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선인 위안부들이 한 700여 명이 이 버마로 건너갔는데, 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2년 5월 조선 일본군의 의뢰인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새로이 정복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위안 서비스를 할 조선인 여성을 동원하기 위해 조선에 도착했다. 서비스의 성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있는 부상병을 위문하고 붕대를 감는 일이나 일반적으로 장병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다. 이들 의뢰인들이 사용한 미끼는 다에게 수입,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집에 부채가 있지 않느냐, 가족의 부채를 변제할 수 있다. 지금 빚 좀 갚아라. 돈 내놓고 빚 갚아라 하면 유혹에 안 넘어갈 사람들이 별로 없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신생활에 대한 전망. 이와 같은 허위 설명을 믿고 많은 여성이 해외 근무에 응모하여서 전차금을 받았다. 이들 여성 가운데는 이전부터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이게 바로 매춘업입니다. 이 종사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몇몇 천 했으니까 다수는 아니겠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다. 그녀들이 체결한 계약은, 그래서 요 계약이라는 게 바로 자녀들의 취업 성락을 말하는 겁니다. 가족 부채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전차금은 6개월 내지 1년에 걸쳐, 대체로 계약 기간이 1년, 그녀들을 군의 규칙과 포주들에게 묶어놓았다 하는 이게 이제 거의 실상이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170명의 카밍아웃한 위안부들이 어떻게 위안됐는가에 대해서 그들의 구술을 받은 자료를 갖고 정진성 교수가 쓴 일본군 성노예제에 보면은 어떻게 갔다 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취업 사기, 협박 및 폭력, 인신매매, 유괴 납치. 저는 이게 다 같은 범주다. 그래서 이게 다 합하면 전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는 여자를 갑자기 납치를 했다든가, 팔레트에 있는 여자들을 트럭으로 와서 싣고 갔다든가,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른바 노예 사냥식의 여성의 약취,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1988년인가 일본의 요시다 세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시모노세키에서 출발해가 제주도에 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팔레트에서 빨래하고 있는 부녀자 20명을 트럭에 세우고 태워서 강제 납치해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가 책을 썼어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되고 한국에 그 사실이 알려지고 해가지고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인들이 이제
위안부들은 그렇게 끌려간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